서울 신라호텔의 다이너스티 홀은 수백 개의 샹들리에 불빛과 사람들의 들뜬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국내 최고 코스메틱 그룹 라스텔라가 야심차게 론칭하는 새로운 향수 리미에르 누아르의 런칭 행사는 그 명성에 걸맞게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부와 성공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라 스텔라의 총수 강지훈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홀을 가득 채운 농밀한 향기 속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5년 전 그의 세상은 아내 한채원을 잃었던 그 빗속의 교통사고와 함께 모든 색을 잃어버렸다. 그에게 향기는 더 이상 아름다움이나 추억의 매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상실감과 영원히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만드는 죄책감을 일깨우는 고통의 반가쇠일 뿐이었다. 그의 곁에는 7살 난 아들 민준이 부모의 손을 잡고 얌전히 서 있었다. 아이는 소란스러운 행사장 분위기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아빠의 옷자락만 만지작거렸다. 강지훈은 무심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내를 꼭 닮은 아이. 그가 이 흑백의 세상을 견뎌내야 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가장 선명한 증거이기도 했다. 행사의 사회자가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제 리미에르 누아르를 탄생시킨 신비로운 천재 조향사 헤라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칠흑 같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장내에서는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름다웠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와 대조되는 붉은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매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잘 빚어진 조각상에 가까워 보였다. 강지훈은 일말의 감정도 없이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녀를 냉정하게 평가했다. 업계의 혜성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정상을 차지한 천재. 하지만 그 배경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헤라가 무대 위에서 그녀의 향수에 담긴 철학을 이야기하는 동안 조용히 있던 민준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무언가에 홀린 듯 무대 위에 헤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가 새어나왔다. 부모가 당황해서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헤라의 연설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 사건이 터졌다. 민준이 갑자기 군중을 해치고 비명처럼 들리는 소리를 내며 달려나간 것이다. 안 돼. 강지훈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아이의 작은 몸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무대 아래에 서 있는 헤라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헤라의 다리를 꽉 끌어안았다. 아이는 그녀의 검은 드레스에 얼굴을 묻고 마치 세상의 전부를 다시 찾은 것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이 급히 다가왔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다. 강지훈은 이마를 짚으며 끔찍한 악몽을 꾸는 기분으로 아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사과하며 아들을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필사적으로 헬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버텼다. 그가 아들을 떼어내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그의 코끝에 아주 옅지만 익숙한 향기가 스며들었다. 행사장을 가득 채운 리미에르 누아르의 강렬한 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베르가못의 상큼함과 프리지어의 은은함이 절묘하게 섞인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기였다. 아내 한채원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만들었던 그녀의 살결에서만 나던 바로 그 향기. 강지훈의 사고는 순간 정지했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5년 전 빗속의 기억이 섬광처럼 그의 뇌리를 스쳤다. 헤라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얘야,
괜찮니? 길을 잃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부드럽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톤은 따뜻하고 명랑했던 채원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강지훈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엄마, 냄새, 나요. 민준이 운걸거리며 울먹였다. 강지훈은 그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억지로 아들을 떼어내 품에 안았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혜라 씨. 제 아들이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는 더 이상의 소란을 막기 위해 서둘러 사과하고 몸을 돌렸다. 그가 돌아서는 찰나 혜라의 시선이 그의 얼굴에 아주 잠시 머물렀다. 그 눈빛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는 듯 깊고 아련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부모에게 눈짓하고 행사장 출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아들은 그의 품에서 계속 칭얼거렸다. 차에 오르자마자 강지훈은 지친 몸을 시트에 깊숙이 묻었다. 그는 애써 방금 전의 일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다. 그 향기는 우연일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향수가 있고 비슷한 향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민준이는 그저 엄마가 그리워서 아무 여자에게나 매달린 것뿐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심장의 불길한 고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전혀 달랐다. 목소리도 분위기도 모든 것이 낯선 여자였다. 하지만 그 향기, 5년 동안 그의 기억 속에서 단 한 번도 흐릿해진 적 없었던 아내의 향기.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서 날 수 있단 말인가. 강지훈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5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그의 과거의 문이 오늘 밤 정체 모를 한 여인에 의해 강제로 열리고 만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굳은 얼굴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뒷좌석의 민주는 아빠의 분노에 찬 태도에 겁을 먹은 채 조용히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엄마의 품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의 향기였는데 왜 아빠는 자신을 그렇게 거칠게 떼어내고 화를 내는 것일까?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강지훈은 민준을 서재로 데리고 갔다. 그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아이를 타이르기 시작했다. 민준아, 오늘 행사장에서 한 행동은 아주 무례한 짓이었어.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달려가서 매달리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아빠의 말을 완강하게 부정했다.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엄마였어요. 엄마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아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지훈의 이성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그런 말 하지 마. 내 엄마는 5년 전에 죽었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의 거친 말은 아이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처받은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버렸다. 강지훈은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자괴감과 후회에 휩싸였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아내가 사용하던 이제는 먼지만 쌓여가는 향수 연구실로 들어갔다. 그곳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다. 벽에는 채원이 구상했던 향수 공식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선반에는 수백 개의 향료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채원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말을 떠올렸다. 엄마 냄새가 났어요.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채원이 늘 지니고 다니던 실크 스카프를 꺼냈다. 코를 대자 세월에 씻겨 희미해졌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그녀의 채취가 느껴졌다. 베르가못과 프리지어,
행사장에서 그 낯선 여인 헬에게서 났던 바로 그 향기였다. 심장이 다시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헬라는 샤워를 마치고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오늘 낮에 그 작은 아이가 매달렸던 드레스 자락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아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 가슴을 찌르는 듯한 강렬하고도 애틋한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텅 빈 기억 속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지독하게 낯설고도 그리운 감정이었다. 그녀의 비서이자 유일한 친구인 클레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헤라? 오늘 많이 놀라셨죠? 헤라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괜찮아. 지시,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내 것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달까.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5년 전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 눈을 떴다. 그녀의 과거는 끔찍한 교통사고와 함께 산산조각 나 있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수차례의 고통스러운 수술 끝에 지금의 얼굴을 갖게 되었고 헤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에 시달렸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빗길을 질주하는 자동차와 날카로운 충돌음, 그리고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악몽을 꾸었다. 오늘 만났던 그 아이 민준의 얼굴이 떠오르자 또다시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찰나의 영상이 뇌리를 스쳤다. 사랑해, 우리 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애틋한 속삭임이었다. 다음 날 강지훈은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에 지시를 내렸다. 조향사 헤라가 지금까지 출시한 모든 향수 샘플을 구해와. 그리고 그녀의 뒷조사도 다시 시작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아. 그는 어떻게든 이성적인 해답을 찾아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이 기막힌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는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몇 시간 후 그의 책상 위에는 헤라가 만든 수십 개의 향수들이 놓였다. 그는 전문가의 코로 하나씩 시향하며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향수들은 하나같이 천재적이고 매혹적이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가 찾던 베르가못과 프리지어의 조합은 없었다. 이것은 그 향기가 그녀의 상업적인 작품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향기라는 것을 의미했다. 강지훈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인가? 채원을 알던 사람인가? 아니면 그녀의 향기를 훔친 사기꾼인가? 혹은 그가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가장 비현실적이고 기적적인 가능성. 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엘리시안 프로젝트. 라 스텔라의 미래를 책임질 야심작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업계 최고의 조향사가 필요했고 현재 그 자격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헤라였다. 처음에는 그녀의 신비주의와 오만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협업을 꺼렸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그는 그녀에게 접근해야만 했다. 그것이 사업을 위해서이든 아니면 자신의 영혼을 잠식하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이든 그는 결심을 굳히고 수화기를 들었다. 박 실장, 조향사 헤라와의 공식 미팅을 잡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사시켜.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 자리를 제안할 거라고 전해. 그의 목소리는 비즈니스를 위한 결단처럼 단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진실을 향한 절박한 갈망이 숨겨져 있었다. 라 스텔라 그룹 본사의 회장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잠시 후 이곳에 도착할 단 한 사람 헬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비즈니스를 위한 만남.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심장의 고동은 제멋대로 빨라지고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헤라가 그녀의 비서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번 파티에서 보았던 화려한 드레스 대신 그녀는 간결하고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고 그녀는 가볍게 손을 맞잡았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가 그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엘리시안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 잘 검토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헤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낯설고 차가웠다. 구상은 거대하지만 영혼이 없군요. 마치 위원회에서 만든 프로젝트처럼 느껴집니다. 라스텔라가 진정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다면 이런 안전한 접근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녀의 평가는 날카롭고 직설적이었다. 라스텔라의 임원진들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강지훈은 오히려 그녀의 당돌함에 흥미를 느꼈다. 그것은 과거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던 아내 채원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턱을 괴며 그녀에게 반문했다. 그럼 헤라 씨라면 어떤 영혼을 불어넣고 싶으신 겁니까? 그의 질문에 헤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은 숨을 멈췄다.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 검지로 턱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깊은 생각에 빠졌을 때 채원이 늘 하던 세상에 오직 강지훈만이 알던 그녀의 작은 버릇이었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헤라는 이내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향을 조합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향수가 탄생하기까지의 스토리텔링과 철학을 강조했다. 그녀가 복잡한 향의 피라미드를 설명하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순간 강지훈은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다. 채원 역시 향을 음미할 때면 늘 저런 표정을 짓곤 했다. 우연.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는 속으로 필사적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감각적인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회의가 길어지자 강지훈은 비서에게 다과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비서가 커피와 차 종류를 묻자 헤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페퍼민트 티로 부탁합니다. 설탕은 넣지 말고요. 강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뻔했다. 페퍼민트 티. 채원이 새로운 향을 구상하며 밤을 새울 때마다 늘 옆에 두었던 바로 그 차였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의 영역이 아니었다. 눈앞에 이 여자는 낯선 얼굴과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한채원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회의는 헤라가 프로젝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끝이 났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강지훈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으로 알려진 최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초의 실장 자네에게 맡길 일이 있네. 그는 최대한 사무적인 톤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헤라라는 이름의 조향사에 대해 알아봐주게. 특히 5년 전 그녀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주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절대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네. 이건 내 개인적인 의뢰일세. 한편 헤라와의 협업 소식은 라 스텔라 내부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소식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인 인물은 개발팀의 오수진 이사였다. 그녀는 지난 5년간 강지훈의 곁을 지키며
죽은 한채원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녀는 헤라의 등장이 자신의 계획에 거대한 위협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오수진은 즉시 강지훈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언을 가장한 반대를 늘어놓았다. 회장님 헤라라는 인물에게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배경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업계의 명성만 믿고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의 태도는 단호했다. 오 이사의 우려는 잘 알겠지만 이건 이미 결정된 사안이오. 지금 우리에겐 그녀의 천재성이 필요하오. 그의 차가운 태도에 오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와 위기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헤라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셨다. 그의 태블릿 화면에는 최철민 실장으로부터 온 암호화된 이메일이 떠 있었다. 예비조사 보고서였다. 보고서 내용은 비서가 알아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헤라는 하 5년 전부터 혜성처럼 등장했으며 그 이전의 삶은 스위스 알프스의 한 개인 요양원에서 심각한 사고 후 장기 요양을 했다는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고라는 단어가 강지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빛바랜 아내의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헤라의 공식 프로필 사진과 나란히 놓았다. 두 여자의 얼굴은 전혀 달랐다.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눈빛은 기묘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강지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미스터리의 끝을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최철민 실장의 조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그가 유능한 탐정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스위스의 철통 같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헤라라는 인물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은 그조차도 뚫기 어려웠다. 그가 며칠 만에 강지훈에게 가져온 중간 보고서는 실망 그 자체였다. 회장님 헤라가 머물렀던 스위스 요양원은 외부인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최 실장은 덧붙였다. 그녀의 법적인 신분은 사고 이후 스위스에서 재정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 같습니다. 마치 5년 전에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보고를 듣는 강지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한 답답함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다. 헤라에 대한 강지훈의 집착은 그의 일상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엘리시안 프로젝트와 관련된 회의가 아니면 좀처럼 집중하지 못했고 종종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밤에는 그녀와의 회의 녹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그녀의 작은 손짓이나 말투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아내 채원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의 이런 변화는 아들 민준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민준이에게 그날 행사장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여자에게서 정말로 엄마 냄새가 났는지 끈질기게 캐물었다. 아빠의 집요한 질문에 민준이는 혼란스러워했고 점차 아빠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을 통해 진실의 단서를 얻으려 했지만 결과는 부자관계에 깊은 골을 만드는 것뿐이었다. 오수진은 강지훈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강지훈의 관심이 온통 헬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두 사람의 협력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론계에 있는 지인을 통해 라스텔라의 엘리시안 프로젝트가 내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히 헤라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헤라가 프로젝트 샘플 제작을 위해 특별히 요청한 프랑스 그라스 지방에서만 소량 생산되는 희귀한 자스민
앱솔루트 원료의 배송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그리고 그것을 값싼 합성 원료로 바꿔치기 했다. 향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헤라의 완벽주의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작은 방에 공작이 그녀를 공영에 빠뜨릴 것이라 확신했다. 헤라는 연구실에 도착한 원료의 향을 맡자마자 단번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라 스텔라 측의 허술한 원료 관리에 격분했고 이는 곧바로 강지훈과의 긴급 미팅으로 이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수진의 방해 공작은 두 사람을 갈라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자주 만나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셈이었다. 강지훈은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 사과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을 겸 함께 가볼 곳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창덕궁 후원의 비원이었다. 그곳은 과거 그가 채원과 함께 가장 즐겨 찾던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그는 이곳이라면 혹시라도 그녀의 기억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고즈넉한 정원을 나란히 걸었다. 마침 불어온 바람에 실려온 매화 향기가 두 사람의 주위를 감쌌다. 그 순간 헤라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지금과 똑같은 매화 향기 속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남자의 손을 잡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강렬한 감각에 그녀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괜찮습니까? 강지훈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또 다른 전율이 그녀의 몸을 관통했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하고 따뜻한 감촉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헤라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애써 감추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망가진 샘플을 복원하기 위해 연구실에 남아서 늦게까지 함께 일했다. 오수진은 자신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연구실 안에서 나란히 앉아 집중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질투심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빗나가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각 피로가 쌓이자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하던 긴장감도 조금은 누그러졌다. 강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불쑥 던졌다. 당신이 쓰는 그 향수 말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당신 개인의 향기. 혹시 이름이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헤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이름은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것뿐이에요. 유일하게 나 자신처럼 느껴지는 향기라서.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혹시 비 오는 날 강릉 해안도로를 달려본 적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짙은 감정에 잠겨 있었다. 그곳은 채원과의 마지막 행복한 기억이 머물러 있는 장소였다. 그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뜬금없는 질문은 망치처럼 헤라의 머리를 강타했다. 순간 그녀의 눈앞에 빗물이 쏟아지는 자동차, 유리창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머리를 관통하는 끔찍한 통증과 함께 필사적인 공포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아, 그녀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고 연구실 테이블 위로 쓰러졌다. 강지훈은 충격으로 굳어진 채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를 망견히 바라볼 뿐이었다. 강지훈의 세상은 그 순간 정지했다. 그의 눈앞에서 헤라가 고통스럽게 쓰러지는 모습은 5년 전 빗속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자동차의 이미지를 강제로 끄집어내 그의 뇌리에 겹쳐놓았다. 헤라 씨, 정신 차려요. 그는 반사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다. 차갑게 식은 그녀의 피부 감촉에 그의 심장은 공포로 굳어버렸다. 그는 즉시 비서를 호출했고 헤라는 라 스텔라 그룹과 연계된 VIP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강지훈은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인데 그녀가 다쳤다는 사실이 마치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일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헤라는 곧 의식을 되찾았지만 극도의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었다. 방금 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기억의 파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고 강렬했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강지훈의 얼굴에서 꿈속에서 자신을 애타게 부르던 그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그를 밀어내며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강지훈은 병실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절망이었다. 아들 민준이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시 차를 몰아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바이러스나 다른 신체적 이상은 없다며 아이가 심리적인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열이 나는 것 같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민준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아이는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애타게 엄마,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아이는 강지훈을 포함한 그 누구의 손길도 거부했다. 아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강지훈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아내가 죽은 것도 모자라 이제 아들까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회장님 아이가 계속 예쁜 이모를 찾는데 혹시 아이가 애착을 느끼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보다 못한 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말에 강지훈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헤라. 민준이는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고 그녀의 향기를 엄마의 향기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수십 번을 망설인 끝에 결국 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기운이 없었다. 강지훈은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고 간절하고도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헤라 씨, 정말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제 아들이 민준이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자꾸만 당신을 찾습니다. 제발 한 번만 아이를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편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두통에 시달리던 헤라는 강지훈의 전화를 받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은 정체 모를 고통과 기억의 파편에 시달렸다. 이성적으로는 그들을 피하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아프다는 아이의 소식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그녀는 운명에 이끌리듯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가 민준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칭얼거리며 울던 아이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민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침대에 누운 채 작은 손을 뻗어 그녀를 향해 웅걸거렸다. 엄마, 그 한마디에 헤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홀린 듯 아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작은 손을 잡았다. 헤라는 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부드럽게 셔츠 주었다. 그러자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몸에 새겨진 기억처럼 입가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가사 없는 허밍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평화로운 자장가였다. 그 멜로디는 한채원이 갓 태어난 민준을 위해 직접 만들었던 세상에 단 두 사람 아니 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의 노래였다. 병실 문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귀에 들려오는 자장가 소리는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대한 해일과도 같았다. 향기 버릇, 그리고 이제는 둘만의 노래까지.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모든 의심과 혼란이 사라진 자리에 거대하고도 압도적인 진실이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소리 없이 오열했다. 살아있었구나. 내 아내가 민준이 엄마가 저렇게 다른 얼굴을 하고 내 앞에 서 있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녀를 의심하고 상처를 주었구나. 미안함과 회한 그리고 기적이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그를 휩쓸었다. 헤라의 자장가 소리에 민주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헤라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애틋하게 느껴졌다. 병실 안에는 조용한 자장가 소리와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가득했고 복도에서는 한 남자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울음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준이 평화롭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병실을 나온 헤라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스스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낯선 아이 앞에서 왜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그 자장가는 대체 어디서 나온 멜로디인지.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아이를 재우고 난 뒤에 이상한 평온함이 그녀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벽에 기댄 채 무너진 모습으로 서 있던 강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비현실적인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처럼 초점을 잃고 있었다.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의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처절한 감정의 잔해만이 남아있었다. 헤라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상태가 너무도 위태로워 보여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차에 오르는 내내 그리고 차가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헤라는 이 남자가 왜 우는지, 자신을 왜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없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호텔이 아닌 인적이 드문 한강변의 한 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차를 세운 그는 한참 동안 강물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이 흥얼거렸던 그 노래,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격렬한 감정을 억누르느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헤라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거짓말, 강지훈이 소리쳤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소나귀에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다. 제발 그만해요. 그 노래는 세상에 단 두 사람만이 아는 노래였어. 당신 대체 누구야? 아니, 당신 채원이지, 한채원. 그는 절규하듯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한채원. 그 이름이 귓가에 울리는 순간 헤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터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이름은 낯설었지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희미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그를 밀어냈다. 미쳤어요. 사람 잘못 봤어요. 나는 헤라예요. 한채원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부정할수록 강지훈은 더욱더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애원했다. 제발 나 좀 봐. 나야 지훈이야. 당신 남편. 그의 처절한 고백은 헤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의 눈앞에서 남자의 얼굴과 기억 속 악몽의 파편들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녀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 강지훈은 의식을 잃은 그녀를 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는 너무 성급했다. 5년이라는 시간과 끔찍한 사고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는데 그는 자신의 감정만 앞세워
그녀를 몰아붙인 것이다. 그는 죄책감에 휩싸여 다시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다. 의사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극도의 충격을 받았다며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헤라가 잠들어 있는 동안 강지훈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최철민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에 잠겨 있었다. 조사 방향을 전면 수정한다. 헤라의 과거는 잊어. 지금부터 5년 전 내 아내 한채원의 교통사고에 대해 다시 파헤쳐. 그녀가 살아남았다고 가정하고 조사해. 최초 목격자 구급대원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모든 놈들을 찾아내.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아야만 했다. 누가 어떻게 왜 그녀를 세상에서 지워버렸는가. 그가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 오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병문안을 왔다. 회장님 헤라 씨는 좀 어떠세요? 연구실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녀는 완벽한 동료애를 연기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오 이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오. 돌아가 주시오. 그의 냉정한 태도에 오수진은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 떠올랐다. 강지훈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다. 강지훈은 다시 헤라의 곁으로 돌아와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 하지만 그는 이제 이 얼굴 너머에 있는 진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얼굴에서 걷어내 주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의 왼쪽 귀 뒤. 그곳에는 그가 수천 번도 더 만졌던 아주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어릴 적 나무에서 떨어져 다쳤던 상처였다. 성형수술로도 지울 수 없었던 오직 그만이 아는 그녀의 흔적이었다.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감정적인 확신을 넘어선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물리적인 증거였다. 그는 부드럽게 그 흉터를 어루만졌다. 5년간 그를 짓눌렀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죄책감이 이제는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만든 정체 모를 누군가에 대한 서늘하고도 잔인한 분노였다. 그는 잠든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한 그의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다. 헤라안이 한채원은 깊고 어두운 터널을 헤매는 꿈을 꾸었다.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과 함께 누군가 애타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채원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워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빛을 향해 달려갔다.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침대 곁에서 웅크린 차에 잠든 강지훈의 얼굴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사람처럼 지쳐 보였다. 며칠은 좋게 못 잔 듯 수척해진 뺨과 눈가에 짙은 그늘, 그리고 잠든 와중에도 미간에 깊게 새겨진 고뇌의 흔적. 그녀가 알던 냉정하고 권위적인 총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잃어버리고 절망의 끝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맨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무방비하고 처절한 얼굴은 그녀의 닫힌 기억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가 되었다. 그가 차 안에서 절규하듯 외쳤던 한채원이라는 이름과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겹쳐지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5년간 봉인되었던 기억의 급류가 굉음과 함께 그녀의 의식을 덮쳤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다. 눈부신 햇살 아래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와 함께 웃던 날. 아들 민준이 처음 태어나
그의 품에 안겨있던 벅찬 감격. 함께 꾸렸던 찻집의 주방에서 커피 향을 맡으며 나누었던 아침 입맞춤. 그녀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행복의 파도는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어두운 기억들이 밀려들었다. 회사 일에 미쳐 점점 더 집에서 멀어지던 그의 뒷모습. 잦아지는 다툼과 길어지는 침묵. 텅 빈 집에서 홀로 저녁을 먹던 끝없는 외로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던 불안감.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기억의 조각. 5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사고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결혼기념일 저녁 약속마저 일 때문에 취소한 그와 크게 다툰 뒤 홧김에 차를 몰고 나왔던 빗길.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검은색 세단이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차를 향해 돌진하던 순간의 공포. 그리고 충돌 직전 핸들을 잡고 있던 상대방 운전자의 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독특한 모양의 반지만은 선명하게 기억났다.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 모양의 은색 반지. 그리고 차체가 찌그러지는 굉음과 함께 온몸을 덮쳐오던 끔찍한 고통. 그 후로는 끝없는 어둠뿐이었다. 아, 그녀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채원아, 인기척에 잠에서 깬 강지우는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의 얼굴에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다. 채원아,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구나.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거칠게 밀어냈다. 그녀의 눈에는 재회의 기쁨이 아닌 공포와 분노, 그리고 깊은 원망이 가득했다. 되살아난 기억 속에는 행복했던 시간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던 고통스러운 시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는 침대 반대편으로 기어가듯 몸을 피하며 그를 노려보았다. 사고의 충격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하나로 뒤엉켜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당신은 어디 있었어? 내가 그렇게 아플 때, 외로울 때 당신은 항상 회사에 있었잖아. 언제나 미팅 중이고 언제나 바빴지.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녀의 말은 논리 없이 상처받은 영혼의 절규처럼 터져 나왔다. 강지우는 그녀의 반응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재회할 것을 상상했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날카로운 비난과 거부였다. 그는 아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과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했다. 채원아,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지난 5년간의 고통과 상실감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을 보고 싶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그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원인 제공자일 뿐이었다. 나가. 제발 그냥 좀 나가줘. 이불 속에서 그녀의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지훈은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내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또다시 아내를 잃어버렸다. 그것도 과거보다 훨씬 더 아프고 절망적인 방식으로. 그는 천천히 뒷걸음질쳐 병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고 그는 이제 아내를 되찾는 것보다 그녀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병원에서의 며칠은 한채원에게 자신의 지난 5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기억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그녀의 내면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라앉은 자리에 차갑고도 선명한 결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아들 민준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의사와 강지훈에게 아직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헤라라는 이름과 조향사로서의 삶은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자신을 보호해줄 가장 완벽한 가면이 되어줄 터였다. 그녀는 강지훈의 면회를 계속해서 거부했다. 아직은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강지훈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기적을 마주했지만 그녀는 자신을 밀어냈고 병실문은 굳게 닫혔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과거의 잘못을 곱씹으며 괴로워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을 아내를 그렇게 만든 범인을 찾아내려는 집요한 분노로 승화시켰다. 그는 최철민 실장에게 새로운 단서를 전달했다. 아내가 사고 직전 상대방 운전자의 손에 있던 반지를 기억해냈네. 꼬리를 물고 있는 뱀 모양의 은색 반지. 그걸 찾아. 그 반지의 주인을 찾아내란 말일세. 이것은 수사에 있어 거대한 돌파구였다. 초의 실장은 즉시 국내의 모든 고급 보석상과 개인 디자이너들의 목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오수진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극에 달했다. 헤라가 쓰러진 뒤로 강지훈이 거의 회사에도 나오지 않고 그녀의 곁을 맴돌고 있다는 소문이 그녀의 귀를 괴롭혔다. 그녀는 강지훈이 무언가 알아챘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헤라가 과연 어디까지 기억해낸 것인지, 자신이 이대로 무너질 것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초조함은 그녀를 무모하게 만들었다. 채원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요양을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한적한 외곽의 별장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세상에는 헤라가 과로로 쓰러져 휴식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그는 아들 민준이가 매일 별장을 찾아 엄마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5년 만에 되찾은 아들과의 시간은 채원에게 있어 가장 큰 위로이자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오수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채원이 머무는 별장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녀는 동료를 걱정하는 모습을 가장하기 위해 값비싼 선물을 준비했고 초조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서랍 속에서 자신의 행운의 부적인 뱀 모양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웠다. 그것은 중요한 계약이나 발표가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용기를 주던 반지였다. 하지만 오늘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치명적인 실수가 될 터였다. 그날 오후 채원은 별장의 정원에서 아들 민준과 함께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가 민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오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정원으로 들어섰다. 헤라 씨, 몸은 좀 어떠세요? 소식 듣고 너무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채원에게 다가왔다. 채원은 내면의 동요를 감추고 연약한 예술가의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이렇게 직접 와주시다니 감사해요, 오 이사님. 오수진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다. 별건 아니에요. 기운 내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녀가 상자를 건네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채원의 모든 세상이 멈췄다. 오수진의 네 번째 손가락. 그곳에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은색 뱀 반지가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자신을 덮쳤던 자동차 핸들을 잡고 있던 손, 그리고 바로 저 반지.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꿰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심장이 얼어붙고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채원은 비명을 지르거나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다. 지난 5년간 헤라로 살면서 익힌 냉철한 이성이
그녀의 본능적인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는 순간의 동요도 내비치지 않은 채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이사님. 그런데 반지가 참 아름답네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디자인이에요. 그녀는 기억이라는 단어에 자신도 모르게 힘을 주어 말했다. 오수진은 그 말의 숨은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헤라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연약한 예술가일 뿐이라고 확신하고 안도했다. 그녀는 몇 마디 위로의 말을 더 건넨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별장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오수진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채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보모에게 민준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홀로 정원에 섰다. 온몸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떨려왔다. 오수진. 지난 5년간 자신의 남편 곁에서 웃고 있던 여자.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악마가 바로 그녀였다. 채원은 단순한 고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복수는 범죄만큼이나 교활하고 완벽하며 예술적이어야만 했다. 그녀는 오수진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대중 앞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별장 안에 강지훈이 마련해준 작은 조향 실험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머릿속에 복수를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백을 이끌어낼 단 하나의 향수를 만드는 것이었다. 별장의 작은 실험실은 한채원의 복수를 위한 성소가 되었다. 그녀는 밤낮을 잊은 채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향료와 씨름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향수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찢겨나간 기억과 뼛속 깊이 새겨진 고통, 그리고 불타는 분노를 액체라는 형태로 증류해내는 연금술을 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할 향수는 범죄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고발장이 될 터였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향기들을 수집했다. 자작나무 타르는 5년 전 그날 밤에 타는 타이어 냄새를 날카로운 알데하이드는 찌그러지는 강철의 비릿함을, 오존 노트는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던 차가운 빗줄기를 재현했다. 그리고 향수의 심장부에는 독을 품은 꽃으로 알려진 은방울꽃의 차갑고 서늘한 향기를 심었다. 그것은 거짓된 미소 뒤에 숨겨진 배신자의 심장을 상징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채원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침내 강지훈에게 연락해 단둘이 만날 것을 요청했다. 별장에서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채원은 아직 그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잠시 원망을 접어두기로 했다. 나를 친 건 오수진이었어요. 그녀는 사고 당시 기억나는 뱀 모양 반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듣는 강지훈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죄책감으로 일그러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오수진의 과도한 집착 헤라에 대한 노골적인 질투, 그리고 지난 5년간 자신의 곁을 맴돌았던 모든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채원은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단순히 경찰에 고발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나는 그녀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 거예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강지훈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행사장은 5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호텔의 바로 그 연회장이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라스텔라의 임원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맨 앞줄에는 승리감에 도취한 오수진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헤라가 곧 업계에서 추방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무대의 조명이 켜지고 헤라의 모습을 한 한채원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여신처럼 우아했지만 그 눈빛은 복수의 칼날처럼 서늘했다. 장내가 조용해지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제품을 팔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향기를 통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뒤 스크린에 단 하나의 단어를 띄웠다. 제.아.셰. 그녀는 최면에 걸린 듯한 목소리로 향수의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시종일관 오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향기는 외로운 도로 위로 쏟아지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시작됩니다. 오존의 날카로움과 젖은 아스팔트의 차가운 냄새죠. 그녀가 시향지를 허공에 흔들자 정말로 비 냄새를 닮은 서늘한 향기가 객석으로 퍼져나갔다. 오수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채원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심장부에서는 타이어가 타는 비명소리와 함께 배신의 금속성 충격이 느껴집니다. 그 중심에는 다른 이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독사의 야망을 품은 차갑고 유독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그녀의 설명과 함께 역겹고 날카로운 향기가 오수진의 코를 파고들었다. 오수진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마치 5년 전 그날 밤의 사고 현장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녀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호흡은 거칠어졌다. 객석의 사람들도 그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채원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향수의 베이스 노트를 설명하며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잔향은 제2의 냄새입니다. 폐허가 된 삶의 흔적이지만 동시에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오르는 진실의 향기이기도 하죠. 그녀는 말을 마치며 스크린의 한 장에 사진을 띄웠다. 최철민 실장이 확보한 오수진의 뱀 반지 확대 사진이었다. 자신의 손가락에 뱀을 행운의 상징으로 끼고 다니지만 정작 그 심장에는 독사를 품고 살았던 한 여인에게서 영감을 받은 향수입니다. 채원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오수진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절규했다. 넌 죽었잖아. 네가 어떻게... 이건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유령이야. 그녀의 광기 어린 외침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장내는 충격으로 얼어붙었고 그 정적을 깨고 객석 곳곳에 앉아있던 사복 형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강지훈이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였다. 오수진은 발버둥치며 끌려나가면서도 무대 위의 채원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채원은 미동도 없이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다. 강지훈이 무대 위로 올라와 말없이 그녀의 곁에 섰다. 연인이 아닌 조용한 동맹자로서 그들의 공개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두 사람의 사적인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다. 오수진의 자백과 체포로 끝난 엘리시안 프로젝트. 발표회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에 불과했다. 죽은 줄 알았던 재벌가 며느리의 귀환과 복수. 천재 조향사 헤라의 진짜 정체는 한채원. 모든 언론과 대중은 이보다 더 극적일 수 없는 이야기에 열광했고 진실은 걷잡을 수 없이 세상에 퍼져나갔다. 오수진은 자신의 공적인 자백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긴급 체포된 이후 강지훈과 한채원 측 변호인단이 제시한 추가 증거들 앞에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살인 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그녀는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뒤틀린 욕망과 집착은 결국 차가운 감옥의 벽 안에서 쓰러져 가게 되었다.
폭풍의 중심에서 한채원은 더 이상 헤라의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 앞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5년간의 고통과 상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고백하는 그녀의 모습은 연약했지만 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운의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었다. 강지훈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스텔라 그룹의 회장직에서 공식적으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회사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동시에 이제는 기업의 총수가 아닌 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삶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과거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심함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통렬하게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다. 세상의 소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 두 사람은 마침내 온전히 서로를 마주하고 앉았다. 채원이 머물던 별장의 고요한 거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의 공기가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없이 오직 진심만을 담아 그녀에게 사죄했다.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건 단순히 얼굴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었어. 나는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당신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어. 내 죄책감 속에 당신을 가둬놓고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야. 그게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야.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지만 채원이 조용히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헤라의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한채원의 상처가 치유된 건 아니에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도 그를 사랑했던 나도 5년 전 그날 밤에 죽었어요. 만약 우리에게 미래라는 게 있다면 이 폐허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해요. 지금의 당신과 지금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부터요. 그것은 거절도 용서도 아닌 아주 작은 가능성의 씨앗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서서히 잊어갔다. 강지훈은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오직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다. 그는 서투르지만 진심을 다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채원에게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끈기 있게 다가갔다. 이야기의 마지막.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그들의 옛집 정원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지훈과 민준이 함께 흙을 파고 작은 묘목을 심고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차가운 기업의 총수가 아닌 평범하고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채원은 테라스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심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총괄 디렉터를 맡은 엘리시안 프로젝트는 그녀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나라 스텔라의 재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꿈을 모두 되찾았다. 강지훈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만지지 않고 조심스럽게 옆에 섰다. 새로운 시작이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먼저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가만히 스쳤다. 아주 짧고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모든 아픔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 보려는 조심스러운 약속이 담겨 있었다.